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다시 또 동영상을 찍게 됐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 일주일 동안 수업을 하고 이제 또 새로운 과학 일주일 시간이 열렸는데 오늘은 질량 보존 법칙과 일장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선생님이 너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시간이야. 맞죠? 일단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과학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의 제목이 1단원인데 1단원의 제목은 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라고 들어갈 겁니다. 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서 이제 그 세 가지 중단원으로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중단원은 이 화학 반응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 단원이었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화학 반응의 규칙성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고, 이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연결돼서 배울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게 이 화학 반응의 에너지 변화인데, 이게 이제 다음 주 마지막 남았던 규칙 하나랑 에너지 변화를 같이 배울 예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복습을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화학 반응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의 규칙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학 반응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화학 반응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나타내는 식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걸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라고 불렀죠. 자,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가 변해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변화하기 전과 변화하기 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통 전후 관계는 우리가 화살표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A 플러스 B는 C이다. 여기를 화살표로 표시를 하지 않고 화학 반응식인데도 이걸 는으로 표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는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죠. 반응 전이 후랑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반응 전이 이랬는데 후로 변했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화살표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복습을 해보자면 이 전에 있는 이 물질들을 우리가 반응물이라고 부르고 후에 생겨난 이것을 우리가 생성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거꾸로 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말한 이 화학 변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의 변화가 있을 때 이 물질이 변화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물리 변화이고 하나는 화학 변화예요. 그래서 이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물리 변화는 무엇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두 가지를 가를 수 있는 기준 질문은 이겁니다. 원자의 재배열이 일어났는가? 이 질문에 대해 맞다고 대답을 하면 화학 변화이고, 일어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면 물리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원자라는 말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아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톰이라고 하는 것은 쪼개다라는 뜻인데, 이 A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안티라는 말에서 나오는 말이래요. 이 안티라고 하는 것은 뭐 반대하다, 안 된다, 막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A의 말 자체가 아톰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쪼갤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원자들의 종류를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는데 약 한 100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럽의 과학자였던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주기율표를 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들은요, 100가지를 훨씬 넘습니다. 막 수천, 수백만 개가 될 거예요, 아마.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원자라고 하는 애들은 그 원자들끼리만 모여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분자라는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분자라는 말의 뜻을 내가 한번 적어볼게요. 분자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굳이
단위라는 말을 적었다. 여기를 이제 왜 이렇게 적었는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일단 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원자랑 달리 입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단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쉽게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반에 27명의 그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한 명 한 명을 다 내가 원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원자들을 데리고 선생님이 짝꿍을 짓는 거예요. 짝꿍 아니면 뭐 조를 만든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짝꿍을 만드는 방법이나 조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무궁무진할 거예요. 맞죠? 맞죠? 이 짝꿍이나 조 같은 단위를 우리가 분자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분자 같은 경우에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는데 물질의 성질을 지녔다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분자라고 하는 애들을 원자 단위로 다시 뜯어내면 물질의 성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오늘 배우는 이 단원이랑 굉장히 연관된 내용이라서 한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오늘 배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학 반응의 규칙을 알아야 되는데 이 화학 반응의 규칙은 총 3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질량 보존 법칙, 두 번째가 일정 성분비 법칙, 세 번째가 이제 뭐 부피에 관련된 그런 법칙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할 거기 때문에 해놓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워야 되는 법칙들은 이렇게 규칙은 2가지가 있겠네요. 자, 선생님이 오늘 영상은 2가지로 쪼개서 내놓을 건데 너네한테 보여줄 건데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를 빨리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원래 너네 EBS 들을 때도 40분 넘게씩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든 거 아는데 오늘 이 수업은 아마 40분 넘을 것 같아요. 대신 내일 하는 문제풀이는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풀어볼 테니까 오늘 거를 다 듣기 힘들다 그러면 조금 나눠가지고 내일 들어도 되고 아니면 일주일 동안 조금씩 나눠서 들어도 됩니다. 어쨌든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하지만 일단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권성혁쌤 하시는 것처럼 선생님도 교과서 가지고 해주고 싶은데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그냥 해볼게요. 시작은 이래요. 선생님이 그랬잖아. 과학이라고 하는 건 계속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그거부터 다시 해볼게요. 일단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화학 변화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냐면 원자의 재배열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원자의 재배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분자 상태로 있던 것들이 뜯어져서 다시 조립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분자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번 시간에 화학 반응식 쓰는 방법을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되게 쉽게 할 거예요.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된다는 것을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쓰게 되죠. 이렇게 개수까지 맞춰주면 이걸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화학 반응은 원자의 재배열만 일어난다.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자, 제일 중요한 말은 이 재배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반의 학생들이 원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시 조를 짜준다고 하는 거는 새로운 조원들을 가지고 새로운 조를 만드는 것 뿐이야. 근데 27명을 가지고 조를 짤 때 다시 조를 짠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반 애들이 28명이나 30명이 되는 건 아니죠. 반대로 뭐 25명이나 20명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맞죠? 자, 반응 전에 이렇고 이런 애들이 있었으면 반응 후에도 똑같은
똑같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단지 어떻게 조립을 했는지, 어떻게 배열이 됐는지만 달라지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랑 보면은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생님이 예를 이렇게 들어주었을 건데 이렇게 초에다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불 붙였던 초가 이렇게 작아지죠. 근데 지금 질량이 보존된다고 하는 거는 이 양초랑 이 양초가 질량이 똑같다는 얘기랑 똑같잖아. 근데 이런 일은 없단 말이지? 얘가 100g이었다고 하면 얘는 못해도 한 50g밖에 안 나갈 거예요. 그럼 질량이 변했는데 왜 질량이 보존된다 그래요? 또 있어요. 이거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 시체의 질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를 가게 되잖아요. 영혼이 하늘나라를 갈 때 그 영혼의 질량만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뭐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반응이 일어나고 나서 질량은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믿게 돼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해봤을 때도요, 이렇게 돼요. 그 철로 만든 솜같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애가 있어. 그럼 얘한테 불을 붙여. 그다음에 불을 꺼. 그러면은 이거 무게를 달아보잖아? 그러면 질량이 더 늘어나 있어.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언제 이런 헷갈리는 개념들이 나오는지, 어떻게 우리가 5개념을 가지게 되는지, 왜 이게 5개념인지, 왜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말은 원자의 재배열만 일어나고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야. 그러니까 키워드는 이거예요.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없어진.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생김. 이게 뭔 소리야 싶겠지만은 그냥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교과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화학 반응의 규칙. 선생님이 말한 대로 3가지 챕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질량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 법칙, 그 다음에 기체 반응 법칙,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 화학 반응에서 변하지 않는 질량이라는 첫 번째 챕터가 나오게 되네요. 여기서 이미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화학 반응에서는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쵸? 근데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우유를 먹잖아. 그럼 우유를 먹을 때 이 우유랑 이 우유를 보면 이 우유는 막 터질 것처럼 빵빵해져 있기 때문에 왠지 뭔가 무게가 더 많이 나갈 것 같아. 그리고 원래 우유는, 신선한 우유는 약간 하얀색인데 얘는 막 덩어리가 생겨 있잖아. 덩어리가 생겨있기 때문에 왠지 좀 더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실제로 무게를 재봤을 때는 서로 똑같이 나옵니다. 자,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알고 있죠? 보존된다. 근데 특별히 헷갈리는 2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덩어리가 생길 때 사람들이 질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기체가 발생하면 우리가 질량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페이크고 다 보존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쵸? 자, 다음 탐구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실험은 우리가 2학년 때도 배웠던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한 실험입니다. 보면은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소용액을 서로 섞게 되는데, 섞게 되면은 지금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너네 책 지금 26쪽이거든요. 여기 보면 원래는 무색이죠. 얘네들 다 무색 투명한 애들인데 섞었더니 여기가 흰색으로 변했어요. 그러면은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애들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원래 투명했는데 흰색으로 변한 건 흰색 알갱이들이 생겼다는 거고, 생겼으니까 당연히 질량이 늘어났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 그런데 사실은 어때? 질량은 그대로라는 얘기죠. 자, 2번째 실험으로 가볼게요. 2번째 실험을 보면 이번에는 기체 발생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인데요. 보통 여기서 보면은 보통 실험할 때 이걸 2개를 써요. 탄산칼슘이랑 묽은 염산을 서로 섞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탄산칼슘이 염산 때문에 녹아가지고 없어지잖아요. 없어졌어요. 그럼 질량이 어떻게 된 것처럼 보여요?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질량은 보존이 됩니다.
좀 아리까리하죠. 뭐야, 알갱이가 없던 것들이 이렇게 앙금이 생성됐는데 왜 질량이 보존이 될까? 또 여기에 원래 있던 탄산칼슘이 없어졌는데 왜 질량이 보존이 될까? 좀 헷갈리지만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으면 이게 지금 첫 번째 실험이었죠. 흰색 앙금인 염화은이 생성되는데 이때 반응 전후의 질량은 어떻다고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또 두 번째 실험이 나오죠. 묽은 염산에 탄산칼슘을 넣으면 이게 두 번째 실험이었는데 이때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 기체라는 말에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기체 발생 실험이라 그랬죠. 이때도 어때요? 기체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즉, 앙금이 생성되거나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 밑줄 한번 쳐봅시다. 이와 같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은데 이를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게 이렇게 막 중요하다고 밑줄까지 그을 정도는 아닌데 그냥 적어해보세요. 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거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그냥 일단 적어보세요 한번. 레고를 완성할 것의 질량과 레고 부품의 질량은 어때요? 서로 똑같겠죠? 부품의 질량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부품들의 질량. 지금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보세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걸로 이제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화학 반응 전후에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 모형을 이용하여 알아보자 라고 돼 있는데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염화나트륨이 있었다. 그리고 질산은이 있었다. 이거 첫 번째 실험이죠. 근데 염화은이라고 하는 것은 은이니까 Ag 플러스, 그 다음에 염화니까 Cl 마이너스가 만나서 AgCl이라는 것을 만들겠네요. 그 모형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Ag 플러스라는 애랑 Cl 마이너스라는 애가 이렇게 만나서 만든 것이고, 질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니까 Na 플러스, 질산이온 NO3, 잘못 썼네. NO3 마이너스가 만나서 Na, NO3를 만들겠죠. 이걸 모형으로 그려보면 Na 플러스라는 애와 NaO가 3개 붙은 야가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지?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나의 이온, 아니 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짝꿍이었던 애들을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짝꿍으로 재배열을 시킨 거야. 재배열을 시킬 때 뭐야? 개수 어때요? 개수도 같고 종류도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볼게요. 이거 뭔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단계별로 한번 가볼게요. 반응 전에 나트륨 한번 세보세요. 나트륨 지금 이 노란색이죠? 노란색 1개밖에 없죠. 반응 전에 다 해서. 나트륨은 1개. 반응 후에도 여기에 1개 있죠? 1개. 염소 같은 경우에 이거 1개 있지? 1개. 여기도 반응 후에 1개밖에 없죠. Ag 같은 경우에는 반응 전에 1개 있네요. 반응 후에도 1개 있네요. 자, 질소 같은 경우에는 질소는 어떻게 불러요? N이라고 부르죠? N이라고 부르는 애 여기 하나 있네요. 이렇게 하나 있고 반응 후에도 1개 있네요. 그러면 산소는 몇 개 있냐? 1개, 2개, 3개 있네? 반응 후에 이거 줄어들었나? 늘었나? 한번 보면은 여기 1개, 2개, 3개 그대로 3개가 있죠. 자, 위 단계를 바탕으로 반응 전후의 물질의 질량을 비교해 보아라. 반응 전과 후에 원자들의 종류 똑같죠? 개수 똑같죠? 따라서 총 질량이 같게 되죠. 오케이?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을 이야기해보자. 이거죠, 이거. 근데 이거 아마 뒤에 나오면은 더 예쁘게 글씨로 써져 있을 거야. 뒤로 넘어가 볼게. 뒤로 넘어가 보면은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의 반응이나 뭐 탄산칼슘과 염화수소의 반응에서, 자, 중요한 말 선생님 계속 얘기했던 거 여기 나오죠.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는 같다 이런 말이 나오죠.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계속 얘기했던 거 또 나오죠. 원자의 배열은 달라져요. 재배열이 일어난다고요. 같은 반에서 조를 새롭게 짜면 조원들은 달라지죠. 그럼 새로운 분자를 만드는 거죠.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더라도 근데 조를 다시 짠다고 해서 우리 반 애들 자체가 달라지냐고요? 달라지지 않죠. 우리 반 숫자가 달라지냐고요? 달라지지 않죠.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반 만약에 그런다고 쳐. 새롭게 조를 짠다고 해서 우리 반 전체 몸무게가 달라져요? 그러지 않죠. 어떻게 조를 짜든지 학생들의 종류랑 학생들의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총 질량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나 물질이 연소하는 반응에서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 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근데 우리 방금 여기서 얘기했죠.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없어졌고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생겼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연소하고 남은 재는 질량이 나무보다 더 작대요. 이걸 가지고 이제 질량이 보존되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써놓으면은 아주 이해가 잘 돼요. 나무라고 하는 애가 타려면은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럼 얘네들이 연소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는 타고 남은 재랑 수증기, 그러니까 물이랑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있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문제 앞에서 글자들을 보면 나무가 연소하고 남은 재라 그랬죠. 얘만 지금 질량을 잰 거잖아. 그치? 그리고 얘가 누구보다 작다 그랬냐면 나무보다 작다 그랬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의 총 질량이 100이었다고 쳐봐. 그럼 얘네들도 총 질량이 100이겠죠. 그러면은 나무라고 하는 애는 100 빼기 산소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겠죠. 나무랑 산소를 더했을 때 100이라는 질량이었으니까. 그럼 재 같은 경우에는 100 빼기 수증기 빼기 이산화탄소를 해야 이만큼의 질량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더 무겁겠어요? 나무가 더 질량이 크고 재는 질량이 작겠죠. 왜? 나무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산소는 O2니까 이것만 뺀 건데 여기 재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H2O도 빼고 CO2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무 같은 경우에는 O 2개만 뺐지만 얘는 O 2개에다가 C 1개에다가 O 1개 더했다가 H 2개나 더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재가 더 질량이 낮게 나오죠. 그러니까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는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서 그러니까 실제로 질량이 보존된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났을 때 써먹은 산소의 그 질량도 재야 되고 만들어진 수증기의 질량과 이산화탄소의 질량도 다 세줘야 이게 질량이 보존이 된다고요. 얘네들은 안 세고 나서 왜 질량이 보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보존이 안 되는 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와 같이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응도 반응물과 생성물을 모두 고려하래요. 모두 고려하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그냥 모르고 넘어갔겠지만 이 기체 발생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를 볼 때 여기 약간 키포인트 같은 게 있어.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에다가 뚜껑을 닫아놨어요. 만약에 뚜껑이 없었다면 이게 뚜껑이 열린 상태 이렇게 된 상태였다면 묽은 염산 HCl과 탄산칼슘 CaCO3를 넣었을 때 CO2가 발생하는 얘는 밖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에는 HCl이 있고 그 다음에 CaCO3가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CO2가 생기고 또 뭐였지? 뭐가 생기지? 염화칼슘 CaCl2랑 그 다음에 H2O가 생길 거거든요. 이거 조합을 해보면 맞죠? 근데 얘네 이 두 개의 질량이랑 이 세 개의 질량이 똑같아야 되잖아. 딱 이거 뚜껑을 닫아놨으면은 얘가 도망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얘까지 질량이 재져가지고 이 무게가 질량이 똑같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뚜껑을 열어놨다. 그럼 이게 도망가게 되겠죠. 그럼 내가 이 저울로 잴 수 있는 거는 CaCl2랑 H2O만 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봐봐. 이거 개수 맞추는 거 연습해볼 겸 한번 해볼까? CaCO3 더하기 HCl은 CaCl2 더하기 CO2 더하기 H2O. 그러면은 개수가 안 맞는 데가 어디냐? COO 맞고 C 한 개 맞고 H가 2개, Cl 2개. 여기가 2가 되면은 개수가 맞게 되죠. 그래서 다시 써보면 CA 여기 한 개,
C 1개, O 3개, H 2개, Cl 2개. 여기 그 반응물 여기 이렇게 있고, 생성물이 이렇게 써보면은 여기에 CA 1개, CL 2개, C 1개, O 2개, H 2개, O 1개, 여기 O 1개 더 있으면 여기 3개라고 해야 되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뚜껑 닫았을 때. 근데 만약에 뚜껑이 없다. 그러면은 CO2가 날아가 버리지. 얘가 날아가 버리지. 그러면은 CA 1개, CL 2개, H 2개, O 1개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얼마만큼 질량이 빠진 것처럼 보여. C 1개랑 O 2개가 빠진 것만큼 질량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뚜껑을 닫았을 때랑 열었을 때 결과가 다르다는 거. 자, 이 동영상은 지금 여기 스스로 확인하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 다음 일정 성분비 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질량이랑 생성물의 총질량이 같다. 이걸 뭐라 하냐? 뭐야? 질량이 똑같다. 보존된다.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2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에 뭐가 안 달라졌었죠? 개수와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이 일어난다.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과학적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거는 문제를 잘 읽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는 힌트들을 한번 찝어볼게요. 여기 선생님이 생각하는 힌트들. 생성된 산화철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응물과 생성물을 생각했을 때 산화철이라고 하는 거는 생성물 쪽에 써줘야겠네요. 그래서 화살표 하고 산화철이라고 적어줄게요, 일단. 그런데 뭐가 연소를 했냐면 연소를 했대. 연소 반응을 했다고 나오네. 그 다음에 강철솜이 있어요. 강철솜. 강철솜이 뭐야? 산화철이 됐다는 거는 철이 뭐랑 붙었다는 거야? 산소랑 붙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질량을 재봤을 때 산화철은 강철솜보다 질량이 크대요. 산화철이 강철솜보다 당연히 질량이 크죠. 이해돼요? 강철솜의 연소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 성립했는지 설명해보자. 내가 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량이 커진 것처럼 보여요? 내 눈에 보이지 않던 산소를 고려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는 성립하는지 설명해보자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강철솜과 연소 반응에서 사용된 산소의 질량을 고려해주면 고려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열쇠 한번 풀어봅시다. 엄청 쉬울 것 같은데? 수소가 연소하여 수증기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수소와 산소의 총 질량은 생성되는 수증기의 총 질량과 어떻다고? 같다고. 왜? 수소랑 산소가 만나는 거잖아. 수소랑 산소가 만나는 거잖아. 근데 얘네가 뭐가 된 거야? 수증기라고 하는 애가 된 거지. 물이 된 거지. 원래 H2, O2로 이렇게 다니던 애들이 뜯어졌다가 다시 배열이 돼가지고 H2O라는 물질을 만든 거예요. 2개짜리. 그쵸? 이렇게 쓰면 되죠? 그때 어때요? 반응 전에 있던 그 종류, 후에 있던 종류도 둘 다 H랑 O로 똑같고, 개수도 세보면 H 4개, 여기 H 4개, O 2개, 여기 O 2개 똑같죠? 그래서 총 질량은 같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영상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